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보내드리는 특집 인터뷰입니다. 연일 보내드리는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마다 야, 정치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들이 숨어 있었구나. 내가 이번 총선에서 뭔가 국민으로서 제대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산에서 열심히 지역구를 갈고 있는 양문석 박사님을 모시고 정말로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실제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소상하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양문석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피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스피커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좋고요. 네. 말을 감동을 해갖고 말을 더듬거리네. 그런 분이 아니신데 물무스를 묻혔는데 이 물무스가 잘 안 먹는 애. 예, 어쨌든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지만 현장에서 뛰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저녁을 두세 번씩 먹고 점심을 두세 번씩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밑바닥의 정서가 뭘까?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소상하게 또 그리고 질문 주시는 대로 제 생각을 거침없이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문석 위원장 이렇게 이제 모신 이유가 양문석 박사님 모신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궁지에 몰려서 사당화되고 있다. 공천 과정에 문제 정말 많다. 갈등 해소 못한다. 그리고 리더십 붕괴 상태다. 거기다가 전직 총리까지 나서서 이재명 이러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부터 이 내용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들어야 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역시 양문석 박사님이 무엇보다도 당내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궁금증을 가진 많은 시청자들이 이것은 이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일단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사당화 논란. 실제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재명 사당화 논란은 2년 전 전당대 직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원욱, 조홍천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재명 사당화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정말 침이 마르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당 할 때까지 지금 이재명 사당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절 침묵했었습니다.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공천에서 평가 하위 점수를 받고 탈당하거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신이 하위 점수 받았다고 이재명 사당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폼을 잡는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없던 사당화가 등장을 합니까?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면 사법 리스크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를 그 노래를 불렀고 흘러간 옛노래의 후렴구절처럼 그렇게 사법 리스크 했던 사람들은 왜 지금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말 그대로 시스템 공천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입니다. 객관적 평가라고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평가고요. 그리고 주관적 평가는 말 그대로 각각의 그 평판들, 지역에서 중앙당 한 사람, 그 다음에 지역당 한 사람 해갖고 두 사람이 그 지역의 민심,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상록갑 같은 경우에는 지역 민심을 들었고 그 지역 민심에 그 중요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전해철 의원의 문제는 뭔지, 전해철 의원은 뭘 잘했는지 이런 것들 평판을 쫙 들었거든요. 그런 평판들과 그 다음에 공간위에서 세 사람이 저는 이제 이 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해철 의원과 그 젊은 그 후보 한 명과 내가 양문석이 세 명이 앉아가지고 평가를 그 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게 예를 들면 왜 안산시장 뺏겼냐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세 사람 다 답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평가한 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전해철 의원이 20%인지 10%인지 들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해철 의원은 분명히 자기가 20% 안에 들지 않았다, 통보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상록갑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지역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올바른 태도지 자기가 그 평가에 대해서 이재명 사당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가지고 찍어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원래 알고 있던 뭐 성남시장 시절의 뭐 특정 회사다. 예. 또는 최근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네. 당 차원에서 별도로 또 뭔가 조사를 했다. 그 공식기구라는 것은 공관위에서 네. 하는 걸 이야기하고 당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당에서 별도로 뭔가 여론조사를 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한 정당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선거가 있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수없이 많은 그 여론조사가 돕니다. 상록갑에서도 지난주에만 3번의 여론조사가 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3번의 여론조사가 들어오면 여론조사가 들어왔다고 지지자들 계속 해서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뭐 양문석 그 후보님 지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상한 이 용해인 이름이 나오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런 막 이 문자들이 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추적을 해요. 근데 추적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를 해도 안 받거나 그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요.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용해인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용해인 쪽이 여론조사를 돌렸나 보다. 또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게 장성민 쪽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네. 뭐 이런 추측만 가능하지 누가 돌렸다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돌렸다. 이재명이 이 10년 전에 함께했던 여론조사 회사가 돌렸다. 그래서 이재명이 돌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측들로 공격하는 게 그동안에 아주 습관화되고 상습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당에서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입을 여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하는데 공관위는 시스템에 의해서 한 것이다. 네. 그리고 정성평가, 아까 말씀하셨던 주관식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 평가한 점수에 0점도 정말 많았다. 예. 국회의원들끼리 평가한 것을 어떻게 공관위에서 또는 당 지도부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느냐 라면서 항변을 했더라고요. 예. 그 약간 수세적 국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도의 상황이면 직접 설명하지 않고서는 오해가 정말 확산되겠다라고 해서 좀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설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시적절했다고 봐요. 단면평가, 국회의원 간의 단면평가 문제를 던졌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 거기에 대한 질문만 똑 떼놓고 당신 탈당했는데 당신 그 10% 받았는데 20% 하유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단면평가에서 당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단면평가 자신에게 빵점을 준 사람이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나를 잘못 평가하고 있고 나를 뭘 씌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왜 이재명 탓이에요? 이재명 사당하다 뭐 이렇게 주장까지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재명 사당한데 그럼 이재명 측근들 누가 지금 혜택 받고 누가 좋은 자리가 있고 누가 그 단수 공천 받았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이재명 뭐 당대표가 문제가 많다, 사당화되었다, 공천 과정의 갈등을 스스로 조장했고 리더십 보이지 않았다. 네. 이제 이런데 네. 어저께 이제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동작 어린데요. 네. 이수진 의원이 본인이 원래 이제 하위 20%에 들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일단 컷오프가 되자마자 네. 바로 탈당을 해버렸어요. 네. 물론 탈당기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도 친명계였지 않나요? 처음에 이제 그분도 초심인가 예.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었죠. 예. 그리고 끊임없이 이수진 의원에 대한 평가,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당내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 있어서 또 상당히 불편한 기색들을 끊임없이 내세우는 그 이야기들을 본인도 듣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예, 말씀이죠. 국회의원들. 당내 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예, 그런 내용이 계속 돌았었거든요. 예. 당 안에서. 그리고 뭐 제가 종종 만나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여러 차례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수진 의원의 그 평가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는 국회의원 단면평가와 그다음에 지역구 내에서의 평판 이런 부분들이 그 직결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만족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만족도 조사에서 상당히 성적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 만족도 조사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수진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잘했으면 잘했어, 못했으면 아주 못했어. 이 사전척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점수가 아주 안 좋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기 반성들이 없이 계속해서 이게 이재명의 사당하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사당하면 사당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박의 계열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수박의 계열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본인도 느끼는 그동안의 당에 대한 그 기여도나 그다음에 그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그 투쟁의 정도나 여러 가지 평가 그다음에 지역 그 주민들과 공약했던 데에 대한 공약 그 이행률이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 소통의 문제가 얼마만큼 있었던가 지역 국민들하고 정말 함께 안고 뒹굴었는가 안 그러면 그 여왕처럼 군림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죠. 근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당화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수진 의원의 탈당을 보면서 네. 아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구나 친명하더라도 아닌 사람은 아웃시키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서 네. 그러면 오히려 시생공천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이재명 당대표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좀 더 보태서 질문을 드리면 김부겸 전 총리, 네. 정세균 전 총리가 네. 야 이재명 공천 잘못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 일종의 브리핑을 해버렸습니다.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도 상당히 깊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아쉬웠던 대목이 그 9월 22일 날 지난해 9월 22일 날 체포 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때 그 직전에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결시켜라. 당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넣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날 수천 명, 수만 명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의 성격이 뭐죠? 윤석열 검사 독재 타도하자가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가결시키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구걸하고 애원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했고, 그리고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그 장면들 기억 다 안 나실 겁니다. 그때 두 분은 뭐 하셨어요? 그때 두 분은 무슨 메시지를 내셨어요? 자, 두 번째, 이낙연 전 총리 탈당할 때, 탈당이 가셔야될 때 두 분은 어떤 메시지를 내셨어요? 원로면, 그리고 전직 총리들이면 정말 당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두 분이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면, 9월 20일 날 체포동의안과 관련해가지고 두 분이 메시지를 내셨다면, 그리고 탈당해서 분당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두 분이 메시지를 제대로 내셨다면, 이번에 이 메시지도 원로로서 정당하고 타당한, 그리고 우려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급할 때 침묵하시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타당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정보들과 흐름들을 보면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총선 때 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어떤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당의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움직여주면 총선에 유리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런 그 공정 과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없었던 일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색하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이제까지의 그 격렬한 여론 그 평가와 공천 과정이 지금처럼 적은 반발로 지나가는 경우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보통 40% 이상 물갈이를 했던 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국힘당은 50%까지 물갈이를 지난 그 총선에서 했었어요. 이러한 물갈이의 과정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 토해내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비명이고 친문이 돼버린 거야. 자, 이 프레임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비명, 친명 프레임이 조중동 등 그 이측 선동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었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을 하면서 친문 비명 프레임으로 친문 비명 프레임이 깨져버리니까 갑자기 만들었던 프레임이 뭐예요? 친명 프레임이잖아요. 친명 프레임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동아일보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쪽팔리지 않냐고. 비명, 친명 프레임으로 재미 많이 봤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게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친명 프레임으로 가져가냐고.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네 데스크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당신들 신문 장사한다고, 언론 장사한다고 이렇게 또다시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갈라치기 하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쪽 진영에 있는 평론가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친문, 친명 이렇게 그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기 쉽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평론의 흐름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예. 야, 이게 진보 보수 이런 것이 아니라 균형감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보면 이게 바람 앞에 그냥 힘없이 쓰러지는 갈대처럼 하지 않는 것이 평론의 핵심인데, 예. 오히려 뭐 진보 언론 일부 그리고 막 전직 총리까지 나서서 야, 민주당 문제 많다, 이재명 저 사당화되었다라고 막 하니까 예. 이재명이 마치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벽하게 잘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러면 잘못한 만큼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잘못한 것을 5배, 10배로 키워서 비판을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못한 네. 윤석열 정부 쪽이나 아니면 국힘 쪽의 이야기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는 네.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질문 이어서 드리자면, 네.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은 야, 이재명 당대표 출마하지 마라. 지금 총선 제대로 민주당 이기려면 네. 출마 안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CBS에서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정말 저는
이 감정을 좀 추스려야 될 것 예, 같은데 할 소리 아니죠. 자, 아주 전형적으로 이재명 전당대회 출마하지 마라. 예. 이게 전해철, 홍영표, 이원욱이 그때 집중적으로 전당대회 출마하지 마라. 예, 두 번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니까 당대표 사퇴하라. 이걸 1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당대표 사퇴하라. 그리고 자기들이 탈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이수진 의원이나 몇몇 사람들이 사당화 이야기하면서 당대표 사퇴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한 칸 더 들어간 게 이철이에요. 이제는 당대표 사퇴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도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총선에서 민주당 대패한다 뭐 이런 논리죠. 자, 그러면 최소한 이철이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민주진영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공헌을 하고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평론을 해왔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최근에 선거 시기가 되니까 나타났어요. 2년 동안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최근에 나타나와가지고 감나라 판나라 훈수를 뜨고 있는데 이철이가 누구예요?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온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 주범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송영길 당대표한테 찾아가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게 선전포고 송영길의 자서전에 나와요. 이 내용이.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개혁의 결정적인 기회였고 당대표 송영길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스톱시키고 멈추 세웠던 그 이철이가 지금 와가지고 조중동 입맛에 탁탁 맞는 이직선동 언론 입맛에 탁탁 맞는 먹잇감을 정말 싸다 바쳐 헌상하는 거예요. 자, 나는 전직 총리 두 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에게 그 두 분의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돼요. 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최고위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야, 이런 이야기가 있다. 좀 소리 없이 좀 조용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는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혁신과 쇄신과 개혁의 과정들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살을 도려내야 상대방의 그 뼈를 칠 것 아닙니까? 라고 토론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끝까지 당신들의 논리로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에.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요? 이게 민주당에게 한치라도 이익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힘당과 이직 선동 언론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민주주의고 또 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있는 일련의 공천 과정 네. 그리고 공관위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천 절차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 전에 예. 두 총리께서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내면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건지는 그 두 분이 너무 잘 알아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평생을 정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내므로서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는 옹색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옹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뜨는 데는 국힘당이에요. 그리고 용산이에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두 총리가 정무적 그 판단을 제대로 하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천의 내밀한 영역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전화해가지고 당신의 아들 이번에 이 공천심사 자격 박탈됐대. 그렇게 전화를 해.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 그랬더니 그 후보의 아버지가 동네방네다 소문을 냈어.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기에는 이게 뭐야? 어떻게 저는 내밀한 내용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저기에 뭐 빨대 심어놨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요.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상록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 양반이 그 빨대를 심어놨나?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팩트이거나 하나는 전술적 그 사기거나
이런 측면이 흘러나온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부분들이 아무도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천관리 공천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기를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 시스템대로 하고 있다. 라고 내가 장담을 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단순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로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마라 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시스템상. 자, 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누군가는 폭로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폭로가 바로 될 수 있겠죠. 만약 예. 그렇게 개입했다면. 예. 누군가는 폭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서 앙심을 품고 누군가가 그때 이재명이 전화해가지고 누구는 다 죽여 살생부를 보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버리면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이 3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허술하게 헛발질을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당대표라도 그렇게 멍청한 짓은 안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지금 현재 최고위원회의나 아니면 대변인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마 네. 이것도 처음 공개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공관위 쪽에서 공천 관리를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네. 왜 이렇게 메시지 관리를 못하느냐. 이게 다 지금 지도부나 당대표한테 덤태기 씌우고 있다라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공천 관리 과정. 왜냐하면 이분들이 완벽하게 공천 시스템을 숙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네. 이런저런 이제 관리에서 정교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당대표나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게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재명 너 사당화 시켰으니까 너 맘대로 다 하는 것이네 하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아니 툭하면 사퇴하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1년 내내 대표 바꿔야 되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제 진화를 네.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마치 확인된 것처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가 실제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로 공천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민주당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가 팩트에 기반한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죠? 주류 언론에서는 네. 팩트에 기반한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검찰발, 용산발, 국힘발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것들로 흘렸고 그리고 그거 약간 여론이 모아지면 그게 사실로 전제되면서 민주당을 악마화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고 그 지도부를 악마화시켜 왔던 게 기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확인된 어떠한 근거와 증거를 들이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라고는 계속해서 공관위가 이야기하는데 공관위의 메시지의 타이밍과 그다음에 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아마추어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뇨들의 계속되는 이 정보 흘리기가 지속되고 있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동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일부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 그다음에 서투른 메시지, 그다음에 무한 영역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이 비주류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면서 기존의 주류의 추천을 받았던 당뇨들로 포위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정 라인들의 끊임없는 그동안의 장난질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현재의 사태를 봤었을 때 정말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의 흔적은 일절 찾아볼 수 없다. 한 개라도 증거를 대봐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로 지금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네. 당원들은 77.77%의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지만 네. 여전히 당내 지지 기반이 없다. 왜냐하면 스카이 출신 아니기 때문에 정통운동권 아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집안
관리 제대로 잘못해가 형수한테 욕설이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저 사람이 무슨 당대표냐,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당과 편견들이 자 그러면 친문이든 아니면 진노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든 586이든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일종의 선입견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터져 나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 원인도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이재명 예전에 내가 그 초선할 때 내가 재선할 때 부대변인 시켜달라고 콧질질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렇게 저한테 직접 그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켜줄까 말까 하다가 한 번 시켜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운동권 출신들, 소위 말하는 그 386 세대들이 그렇게 술자리에서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학생운동 하지 않은 애들은 안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학생운동 하지 않은 재선 의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술 마시다 그런 이야기를 토로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만한 학생운동권 엘리트주의가 민주당의 상당 부분 뿌리 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 엘리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선배 세대들, 소위 말하는 정통파 주류 세대들이 함께 손잡고 끊임없이 이재명 당대표를 비주류로 격화시키고 폄하시키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뒷다리 잡고 브레이크 걸었고 심지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까지 던진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주 싸구려 선민의식, 이 특정인에 대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왔던 이력을 가지고 예단 편견을 가지고 재단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이번에 민주당이 구태를 벗어던진다는 마음으로 정말 제거해야 되는 정말 악습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천박한 선민의식, 천박한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리고 당대표로 이어지는 이때 그들의 미천들이 다 드러났어요. 자, 민중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민중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았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외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정치를 했다고. 그러면 그 민중이고 그 서민이 우리 당의 비주류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주는 거지 라고 하는 선민의식, 천박한 선민의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원로 정치인 한 분이 지금도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인데 이분 말씀이 386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 1년에 300일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자빠져 있더라. 이게 무슨 운동권이고 무슨 이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 젊은 사람들을 국회에 입성을 시키면서 너희들은 평생 살아야 할 공간이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늘 시장에 가서 민심을 경청을 하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한 15년, 20년 지나고 나서 골프장에서 1년에 300일을 골프를 치고 자빠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나 했던 386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보태면 민생경제연구소에 있는 안진걸 소장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386, 소위 말하는 86세대와 관련된 부분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없고 정치 발전 없다. 운동은 추억이고 기억이지 지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동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사실 공개적으로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저하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이라고 다 운동권도 아니고요. 운동은 우리 사회에 선약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고 운동을 한 것이지 운동 팔아서 장사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치 가려고 한 게 아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재명이 가는 길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짓밟거나 또는 폄훼하고 있는 것인가.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제가 갑자기 평론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86 세대들이 97 세대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번에 97 세대들 즉 9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중간에 후보검증위원회에서 다 날아갔어요. 자, 끊임없이 압박했던 거죠. 그리고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들은 지난 20년, 30년 정치하면서 못된 정치적 술수들을 장착해 있었고 그 술수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온 과정이다. 그래서 97 세대들하고 앉아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표해내는 분노는요. 지금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훨씬 더 넘습니다. 그 분노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97 세대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전대협 세대들은 이재명 대표를 좀 졸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졸로 봐왔고요. 그리고 실제 행동도 졸 취급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결정적인 힘을 보탰던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어디? 민주주의 4.0, 민주당의 길, 상식과 원칙, 원칙과 상식, 이 그룹들이 다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 그룹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당대표 사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 반대를 정말 흘러간 옛노래의 후렴구처럼 그렇게 불러댔던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숨어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 때 70년 세대들을 불러서 밥을 사주고 언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추겨요.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뒤에서 황제 노릇, 재앙 노릇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배후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본인이 더 많이 대중들을 만나고 아스팔트에 분노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어깨 긁고 그리고 검사 독재 타도하자라고 외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혁신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기득권화되어 있는 86 세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왔습니다. 그저께 광주에서 경선을 했는데요. 네. 자, 호남 기득권 타파해야 한다는 것도 민주당이 정말로 오래된 관행이기도 하고 이것은 반드시 악습을 끊어야 한다는 네. 일종의 혁신 과제였는데 4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걸 보면서 와, 이제 호남도 바뀔 수 있구나. 정말로 지금 호남의 민심이 당원들의 지금 뜻이 무엇인지를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호남 쪽에서 저렇게 현역들이 다수 탈락하는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송갑석 의원이 왜 호남 지지율이 안 올라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송갑석 의원이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대선 패배도 이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선 패배도 이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호남의 대부분의 민심은 후보 엉망으로 내서 지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제대로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분노들이 응축돼서 나타났다. 그래서 대선 투표율부터 시작해서 지선 투표율이 엉망으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쟁점이 계속해서 충돌해 왔단 말이에요. 자, 이 충돌이 누가 맞냐라고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으로 이번에 강주에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친명? 친문 싸움이었었어요? 아니에요. 친명, 비명 싸움이었었어요? 아니에요. 친명끼리 붙었고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비명 대 친명이 붙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친문 대 소위 말하는 조중동 프레임에 친문 대 친명이 붙었는데 친명이 깨졌어요. 친문이 이겼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이 친명 친문의 프레임이 적실하냐라는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강주 민심, 호남 민심이 말 그대로 지금 이낙연과 그들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죠? 말 그대로 협력위원회 무능함에 새로 물갈이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능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었었어요. 그리고 비급함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남도 저렇게 민심이 실제 반영되는 걸 보면 친명, 뭐 친문, 비명, 비문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당원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그 경선 결과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항들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 좀 덧붙이면요. 윤석열 그 검사 독재 정권을 허용했던 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향해서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광주의 심판은요, 이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네. 전남 전체를 휩쓸 것이고요. 전북과 수도권을 휩쓸 겁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물갈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에 대한 이 분노들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선 과정에서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은 결국 호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엉망진창이었다. 이들 데리고는 나라 발전 안 된다라고 하는 냉정한 평가와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친명 또는 이재명 사당화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지금 접하고 있는지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많은 말씀 듣고 싶은데 저도 좀 이제 당사자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예. 지금 안산 상록갑 지역구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는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됐죠. 예. 경선 구도도 정해지지 않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장승민 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뭐 평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국힘의 후보로는 공천이 돼 있는데 이분도 이제 지역구는 정확하게 획정이 돼 있지 않는 거고. 아니요, 상록갑이요. 상록갑에 돼 있습니까? 자, 예. 그러면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이렇게 지금 안산은 지금 어떤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안산이 그 현역 의원 4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지역구 4개가 있었는데 인구가 이 78만에서 63만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구 한 개를 갖다가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 4개 지역구에서 3개 지역구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4개를 왜 포기하냐? 그다음에 3개를 받아들여야 돼. 이 논쟁이 여전히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선거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 선거법과 관련해가지고 쟁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전북의 지역구 9개에서 8개로 줄이려고 국힘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부천에 4개의 지역구 중에 1개를 줄이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민주당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 그대로 9개 유지하고 부천에 4개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마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산에 3명의 후보를 이제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지역구가 4개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통과가 돼야 그러면 이제 컷오프를 누구를 시키고 어떤 구도로 경선을 시키는지 안산갑, 안산을, 안산병으로 이름을 고쳐서 정리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회의가 이제 29일 날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아마 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3월 초에 컷오프를 포함해서 경선 구도를 결정해서 통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자, 경선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실제로 이제 전해철 현직 의원하고 양문석 박사가 2분이 이제 격돌할 양상이 되겠죠. 물론 후보가 한 분 더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네, 그거는 저희의 바람이죠. 바람이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공천에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양문석이 공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죠? 컷오프 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에서 누가 탈락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 성적표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아무도 모르고 공간이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경선에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경선에 나가고 싶어. 예, 바람일 뿐이죠. 그리고 그 바람을 갖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정기환 대표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경선에 나가고 싶어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우리 상록갑
집합 유권자들이 나 좀 쳐다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의 정치적인 그 의사는 이런 겁니다. 현재의 공천과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숨어있던 반개혁 세력들이 대거 커밍아웃하고 드러나고 있고 그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의심했던 체포동의안 40여 명 중에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제가 그 여전히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나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구도로 어떻게 발표될지는 오리무중입니다. 당내 경선을 하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개인적으로 해보시기도 하고 또 네. 상대 후보도 하기도 하고 예. 또 언론사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거 보면 흐름은 괜찮습니까? 현재까지 공개된 여론조사는 프레시안에서 1월 20일인가 22일인가 그 발표했던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일반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했어서는 전해철 의원하고 저하고 29대 29. 29대 29. 예. 뭐 정확하게는 29.4대 29.1로 제가 0.3%포인트 앞섰는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초박빙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같다고 봐야 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좀 나왔죠. 14.9%포인트. 제가 전해철 의원은 앞섰어요. 그게 프레시안에서 이제 예. 공개가 됐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프레시안이 그 KSOI에 의뢰해서 이 발표됐던 내용이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뭐 여론조사 심의인가 거기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제 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느낄 때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급격하게 전해철 의원에 대한 평가가 나빠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대안으로서 양문석이 이 인정받는 과정이 아마 9월 22일이죠.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변화가 좀 큰 굴곡점이었던 것 같고요.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뭐 경선만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여론의 흐름으로는 네.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혹시라도 당에서 경선에 참여시켜주지 않겠다 또는 네. 뭐 그 과정에서 또 진명 사당화 아니냐. 네. 가장 찐명 중에 찐명인 양문석 박사가 공천 맞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당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배제할 가능성이 없는 그 가능성 제로는 없습니다.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기꺼이 승복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서 대한민국 차관을 4년을 했습니다. 그 빚을 저는 갚아야 돼요. 그죠? 아니 정말 그 아스팔트에서 뛰어다니던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4년 동안 방송통신의 상임위원 차관급 4년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영광이고요. 가문으로 보면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이런 저는 빚이 있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서 8년, 정확하게 해수로 8년을 저는 헌신적으로 민주당 깃발을 들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 시대적 정신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심판, 탄핵, 타도 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대해서 검사독재 정권이라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검사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한 제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야, 너 좀 빠져. 이번에 너무 좀 시끄러울 것 같아. 하면 저는 기꺼이 승복할 겁니다. 왜? 국회의원 배치 한 번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어떻게 좀 해주라.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야. 여전히 나는 뉴스를 못 보고 텔레비전을 못 봐. 나도 뉴스 좀 보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들이 툭툭 던지는 내용 속에 묻어있는 그 피눈물들을 저는 느끼고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선을 흐트리게 양문석 불성복 나는 인정 못해 하고 나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거야. 개혁신당이라도 갈 거야. 새로운 미래인가 거기라도 갈 거야. 그래서 출마할 거야. 이거는 배신,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고요. 독재 정권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시원하게 경청을 하고 있는데 예. 중도층까지 가려면 민주당이 예. 너무 정권 심판론에만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가버리면 중도 쪽에서 상당히 이탈을 해서 예. 결국 투표장에 오지 않거나 예. 또는 범야권이 200석이라는 거대 야권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또는 전망하거나 예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이고, 중도층으로부터 후폭풍이 일어날 거다. 예.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탄핵을 결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헌재에 갔었어요. 그때 조응천이던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저게 헌재에서 기각되면 엄청난 후폭풍을 민주당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중도층에 완벽한 그 반란이 일어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중도층들이 어중간하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민주당의 효능감 없는 정치에 실망했어요. 제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말했던 180석 줬는데 너희 뭐 했는데? 180석 줬는데 너희들 도대체 뭘 한 개라도 제대로 바꾼 게 있어? 개혁한 게 있어? 대한민국이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고 진전하고 진보했냐고? 라고 하는 그 분노들을 이 중도층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들입니다. 그런 그 분노들에 대해서 효능감 없는 정치 세력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징계가 대통령 선거로 지방선거로 그 일정하게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이 논쟁은 정말 민주당이 떨쳐버리고 털어내고 태워버려야 되는 중도층 역풍 운운의 문제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60% 가량이 끊임없이 윤석열 좀 치워달라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했을 때 왜 당신들이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에 숫자 많이 줘봐야 소용없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요. 오늘 양문석 박사 말씀을 통해서 드는 느낌은 180석을 만들었을 때 180석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대표해서 무도함에 맞서고 정의를 제대로 세워갈 것인지 그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와닿아서 이번에 제대로 공천해서 민주당이 싸울 수 있는 사람, 국가를 책임질 사람, 국민을 뭔가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기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딴 이야기인데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인영, 우상호 등등, 임종석 등등 이들 소위 말하는 386 세대들이에요. 이들이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강화문에서 남대문 앞에서 용산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싸우는 그 사람들하고 어깨 걸고 한 번이라도 그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정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그 수많은 실정에 먼저 나서서 기자회견이라도 한 번 하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타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한마디라도 들은 적이 있냐고요. 피눈물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입 딱 다물고 있고 이재명 욕하는 거 10번이면 윤석열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양념으로 슬쩍 끼워 넣는 1+1 이런 개념으로 그들은 싸웠어요.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또다시 국회의원이 됐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단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양문석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마도 우리 스픽스가 갖고 있는 마이크 장치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들리지만 저는 지금 제 귀가 쩌렁쩌렁 울려가지고요. 얼마나 정말 가슴에 뜨거운 에너지를 담고 양문석 박사가 얘기를 하는지 저는 뭐 현장에서 더욱더 가깝게 느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또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
접하고 있는 정보가 과연 진실인지, 이재명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 공천 이 방식이 아니면 틀린 것인지, 과제를 또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당내 86세대에 대한 청산 문제, 호남민주당 기득권 혁파 문제와 관련된 그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 옆으로 나가는 자막으로 광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양문석 박사가 이렇게 오셔서 정말 지역구에서 혈혈단신, 헌신과 희생으로 똘똘 뭉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후원도 받아야 되고 총선도 치러야 되고 경선도 뛰어들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스픽스가 방송한 이래로 최초로 제가 후원 계좌를 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스픽스몰 이용 안 하시더라도 양문석 박사가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막에 여러분들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양문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영상 자막 자료로 나가고 있는데요. 후원 자격 개인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10만 원 이하는 후원을 했을 때 전액 환급이 된다는 내용까지 하시고, 후원 회장 010-5261-6144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문석 박사와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드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특별 인터뷰로 마련했습니다. 양문석 박사와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아, 대한민국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생각하면서 주말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